다음은 2014년 1회 문제로 가서요. 제일 먼저 43번 문제를 풀어보죠. 우유에서 균질의 주 목적을 묻는 문제인데요. 우유를 만들 때 균질 과정을 왜 하냐? 균질 과정이 뭐냐? 라고 하면 우유 안에 지방구가 들어있는데 지방구를 기계적으로 미세화를 해서 지방구의 크기를 작게 분산화하기 위한 것을 우리는 균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균질을 왜 하냐 하면 지방구 분리를 방지를 하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지방의 크림화를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구의 크기 자체를 작게 만들고요. 이거를 우리가 위에서 제가 썼다시피 지방의 미세화, 지방구의 미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구가 더 작아졌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요. 그런데 살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목적은 무엇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46번으로 가볼까요? 도정률을 묻는 문제입니다. 쌀 정리를 얘기를 할 때 도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도감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두 개를 비교를 해 주시면 좋죠. 도감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미에서 겨층을 벗긴 정도를 얘기를 하고 도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현미 무게에 대한 도정미의 무게 비율을 얘기합니다. 현미에서 겨층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비율이 한 8%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미에서 겨층을 벗긴 정도는 이 겨층이 얼마나 벗겨지냐는 것인데 제일 많이 벗기면 8%가 되는 것이고요. 안 벗기면 0%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미 무게에서 도정미, 흰쌀의 무게 비율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현미는 하나도 안 벗겼으니까 얘는 그냥 100%로 보는 것이고 점점점 깎여가서 10분 도밀 같은 경우는 8%가 빠진 92%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정률을 계산을 하는 것은 현미량에서 정미량을 계산을 하여 100% 계산을 해주시면 100을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가면 동결건조 원리를 한번 보죠. 동결건조 원리는 수분을 1차로 동결을 시키고 감압을 해서 얼음이 기체로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승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승화에 의해서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을 동결건조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온 김에 승화, 아니면 액화, 기화, 응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기체, 액체, 고체라고 봤을 때 얼음을 고체를 기체로 바꾸는 과정, 우리는 이것을 승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반대도 보통 승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액체가 고체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응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반대로 고체가 액체가 되는 과정, 우리는 이것을 융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 우리는 이것을 기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기체가 액체가 되는 과정, 우리는 이것을 액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단어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당장 승화라는 개념이 없다면 풀 수 없는 문제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잘 정리를 해두시면 개념 잡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51번 문제를 가볼까요? 가수분해 정도, 전분의 가수분해 정도 DE를 묻는 문제인데요. DE는 다르게 얘기하면 당화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계산을 하는 것을 보면 고형분이 얼마에 있었는데 이것이 직접 환원당, 보통 포도당으로 표시를 합니다. 하니까 얼마더라? 율이니까 100%를 곱해야 되는, 100을 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DE 값이 높아진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포도당으로 표시되는 이 직접 환원당 부분이 더 커진다는 것이고, 그 말은 전분이 가수분해가 더 많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당 함량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점도가 낮아진다 가 맞게 되죠. D가 증가할수록 감미도도 높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투압이 높아지려고 하면 D가 증가해야 되고요. 결정성이 높아지려고 하면 역시 D가 값이 증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로 가서 우리는 60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옥수수 전분을 제조를 하는데 얻어지는 것 중에
기름을 얻는 데 쓰이는 것을 묻는 문제이고요. 이것은 배아죠. 배아의 경우가 지질이 풍부하고 약간의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는 배아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피라고 하는 것은 종자의 주위를 덮는 피막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먹는 것은 뭔데요? 라고 하면 그것은 배유죠. 다음으로는 2014년 2회 문제로 가서요. 제일 먼저 1번을 한번 볼까요? 우유의 살균 여부를 판정을 하는 데 이용되는 적당한 방법인데요. 이것이 포스파테이즈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유의 살균 여부, 포스파테이즈 테스트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6번에 보시면 수산 발효식품을 묻는 것인데요. 아닌 것은 수림이죠. 수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육에 소금 첨가하고 차가운 상태에서 고기 가리를 하면 단백질이 용출이 되면서 점도가 높은 수림이가 되고요.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고기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조상의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수림이는 연제품. 쉽게 말하면 어묵 같은 거 만들 때 이용하는 것이 수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수산 발효식품이 아닌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는 49번으로 가볼까요? 49번은 지방의 산패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지방의 산패를 측정하는 방법 아닌 것으로는 VBN 테스트입니다. VBN 테스트는 제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육류의 신선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크레이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초기 산패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 중인데 산패치를 형성할 수 있는 알데하이드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과산화물과 같은 경우는 유지 1kg에 생성되는 과산화물은 영어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하이드로펄옥사이드라고 하는 과산화물의 밀리그램 당량으로 이것도 역시 유지의 초기 산패를 알 수 있습니다. 유지가 초기 산패가 되었을 때는 과산화물가는 높게 나오는데요. 오히려 산패가 너무 많이 진행된 오래된 유지의 경우 과산화물가는 오히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산패를 알기 위한 것. TBA가 같은 경우는 산패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질 중에 말론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것을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TBA 지시약을 이용을 하고 TBA 지시약이 산화생성물인 말론알데하이드와 반응하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을 측정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TBA가 같은 경우는 산패가 진행이 되면 계속 TBA가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51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51번이 분자량까지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기에는 좀 아까운 수분 활성도를 풀기 위한 문제입니다. 몰수를 개념으로 보면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라고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분자량도 좀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이기는 하죠. NaCl의 분자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면 더더욱 좀 아까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의 분자량은 18인 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물의 몰수는 18분의 52. 왜냐하면 48% 소금을 함유했고 그러면 나머지 52%는 물일 테니까요. 18분의 52.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는 분자량이 58.5고 전체는 48. 그러니까 질량은 48이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분 활성도를 구해 보시면 0.78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57번으로 가서요. 유지에서 윈터링 또는 윈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윈테리제이션은 다르게 얘기하면 윈터링 또는 윈테리제이션 이걸 전부 다 다르게 얘기하면 탈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온에서 사용을 하는 샐러드 유의 경우에는 굳어서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공정이 되죠. 고체 지방을 분리하기 위한 것이고요. 유지의 내한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바삭바삭한 성질을 부여하는 공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음 문제로 2014년 3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남백분 제조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인데요. 남백분에서도 안에 약간의 당을 가지고 있거든요. 남백에서도. 그래서 흰자위를 분리 즉시 그대로 건조를 하면 갈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 즉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당 공정을 거쳐야지, 제당 공정이 있고 난 후에 건조를 해야지 색이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다음으로 45번으로 가서요. 젤리화를 하기 위한 pH 범위를 묻는 것인데요. 표준 젤리의 성분 비율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죠. 팩틴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그리고 산의 경우에는 0.3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2.9에서 3.5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은 60에서 65%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젤리 화력 제일 큰 거 표준 젤리의 성분 비율을 알고 계시면 그 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47번에 보시면 우유를 응고시켜서 침전할 때 관여하는 단백질이면 여러분들이 카제인이라고는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중에 카제인은 뭐냐면 카파, 카제인 연결해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5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1번에 과일 주스 혼탁 원인은 팩틴이죠. 그래서 주스 중에, 과일 주스 중에 청진 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U입니다. JUIC 주스, 청진 주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면 처리를 해야 하는 효소가 무엇인가라고도 알고 계시면 좋죠. 그 효소가 뭐냐 하면 팩티네이즈. 왜냐하면 이 팩틴이 혼탁의 원인이 되거든요. 다음은 54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경화유를 얻을 수 있다. 수소 첨가의 주된 목적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화유를 왜 만드는가라고 묻는 문제죠. 경화유 수소 첨가를 하기 위해서 넣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 니켈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경화유 제조 목적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문제를 함께 풀고 있습니다. 기름의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맞고요. 다르게 얘기를 하면 산화 안정성을 좋게 해서 유통기한을 연장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도도 물리적 성질을 개선하는 것도 맞고 색깔을 개선하는 것도 맞죠. 소화와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냄새나 풍미도 개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화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구수한 맛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구수한 맛도 형성이 됩니다. 이런 경화유를 만드는 목적, 제조 목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